네, 들어갈게요. 5월 14일이고요. 이제 우리가 그 랩3에서 이제 마지막 기본 문법 활용 단원을 남겨놓고 마무리를 했죠. 이 앞에서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을 살펴봤고요. 조건문은 if하고 스위치가 있었고, 반복문은 while하고 for문이 있었어요. 자, 이 문법 표현들은 서로 중첩해서 쓰는 게 가능해요. 근데 스위치하고 while문은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되게 낮아요. 이 블록 안에 다른 부문을 포함하는 게 가능한데 if 안에 if라든지 if 안에 스위치, if 안에 while, if 안에 for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 모든 패턴을 다 연습할 필요는 없고요. 당장 급한 거는 if 안에 if, for 안에 if, for 안에 for 요 세 가지 패턴으로만 생각하셔도 돼요. 전에는 if 안에 for문 패턴도 같이 다루긴 했었는데 그건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좀 더 압축을 했어요. 자,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을 신경 쓰셔야 돼요. 이제 코드 블록이 존재할 경우 변수 선언 위치에 따른 유효 식별 범위를 뜻해요. 자, 예하거 let으로 선언된 변수나 상수 선언 키워드는 const였죠. const의 경우 변수를 식별할 수 있는 유효 범위가 존재하는데 기본 개념은 자신이 선언된 위치보다 depth가 깊은 블록으로는 침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num3라고 하는 변수는 요 if문 블록 안으로 침투가 가능해요. 근데 자신이 선언된 블록을 빠져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요 num4라고 하는 변수는 if 블록 안에서 선언됐죠. 그러니까 이 밖에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런 변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에러가 난다고요.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통적인 규칙이에요.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자바도 이 규칙을 따르는데 바로 선언될 경우는 이게 식별이 안 돼요. 식별이 가능해져요. 바로 선언되면. 근데 그것도 무조건 식별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바로 선언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건문이 만약에 false로 돼 있다면 또 식별이 안 돼요. 왜냐면 이 if문이 실행된 적이 없으니까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이런 변수를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각설하고 박 키워드로 변수를 선언하는 거는 일반적인 규칙에서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동 방식이 워낙 지멋대로라서 의도치 않은 버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let 키워드로만 변수를 사용하세요. 혹시라도 실습 예제 중에 바로 변수가 만들어진 게 나왔다 라고 하면은 강사님 오탄 하셨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차라리 반은 쓰지 마세요. 자, 포문에서 초기식 변수의 유효 범위. 이것도 앞에서 나왔었던 건데 그냥 명시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포문의 초기식에서 사용되는 변수. 여기선 J죠. 얘도 포문 블록에 속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포 블록을 빠져나올 수 없어요. 포문 안에서는 J를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포문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건 좀 전에 얘기한 거니까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중첩 조건문이에요. 특정 조건을 좀 더 상세하게 판별하기 위한 거죠. 일단은 바깥에 있는 if문을 먼저 판정을 합니다. 자, 포인트가 78이래요. 78. 그러면 78이 7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참이니까 안으로 들어와요. 처음에 요거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조건문이 한 덩어리가 더 있으니까 조건을 다시 판별해야죠. 78이 90보다 크다. fail. 78이 80보다 크다. fail. 그러면 else가 실행되겠죠. 그래서 pass입니다와 C가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 여러 번 했었잖아요. 코드 러너로 실행하면은 그냥 한꺼번에 일괄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해서 실행했을 때 내가 드래그한 부분을 임시 소스 파일을 만들어요. 뭐뭐뭐.js라고 임시 파일을 만들어서 이 코드를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얘만 따로 실행을 시키는 원리예요. 근데 코드 러너는 그러니까 부분 실행을 하거나 한꺼번에 일괄 실행을 시키는 게 좋지만 지금처럼 프로그램의 흐름을 따라가야 될 때는 디버깅을 하는 게 좋다고 했었죠.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디버깅 방법은 동일해요. 자, 프로그램 코드를 중간에 멈추게 하는 그 기능을 중단점,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했었는데 중단점 설정하는 단축키 뭐였죠? 중단점 설정하는 단축키 F9였어요. 쑥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몰라서 안 하는 거야? 창이 왜 안 나오지? 이런 거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끔 별도로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외우기가 힘들면. 저도 컴퓨터에 이렇게 띄워놓고 있거든요. 컴퓨터에 보면 이렇게 그 윈도우부터는 그 스티커 메모라고 해서 윈도우에서 쓸 수 있는 그 포스트잇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외우기 힘든 것들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수시로 보셔도 되고요. 이거 그 윈도우용인데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데 윈도우 안에 다 있어요. 이거 원래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 별도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삼성 노트랑 연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도 세팅을 하면 아이폰 메모 앱이랑 연동이 돼요. 그래서 좀 외우기 힘든 것들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자, F9키가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입니다. 그래서 F9키를 누르면은 빨간 점이 생기죠. 이 상태에서 F5키를 누르면 여기 선택하는 거에서 Node.js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행하는 상태에서 코드가 여기서 멈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코드의 흐름을 따라가려면은 F10키를 누르면은 한 줄씩 들어가죠. 조건이 참이니까 여기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 판단을 해요. 안 맞으니까 else if를 또 판정하러 가요. 이것도 안 맞으면 else절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든 if문 연관이 끝나니까 프로그램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종료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코드 흐름을 한 번씩 이렇게 직접 따라가면서 해보세요. 이게 자바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자바에서도 이거 얘기 여러 번 했었어요. 꼭 이렇게 포문 같은 것만 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연동 같은 거 할 때, 마이바티스 연동하고 서비스 같은 거 할 때 에러가 어디서 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메인에서부터 이렇게 따라가면 에러 위치 찾을 수 있다고요. 예전에 제가 개발자한테 정말 필요한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라는 얘기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걸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디버깅 능력이에요. 코딩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러를 찾아내고 그 에러에 대응하는 거. 디버깅 능력.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기초 입문 문법을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코딩 테스트 입문 문제를 계속 제시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이제 각 잡고 진짜 알고리즘을 커리큘럼으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슬슬 그만할 때가 되긴 했어요. 자, 요약하면 어떤 코드를 요구사항을 만났을 때 그 코드를 백지 상태에서 내 머릿속에서 바로 나와서 해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시더라도 수업 시간에 제시해드린 기본 코드를 다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주어진 예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 수준까지는 그래도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익히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디버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제 실습할 때 결과 나왔다고 그냥 퉁치고 지나가지 말. 물론 내가 이 코드는 봐도 이거는 뭐 굳이 깊게 안 봐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이야 하면 굳이 할 필요 없죠. 근데 돌아가는 과정이 좀 까리하면 일단 F5키 누른 다음에 디버깅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꼭 체크를 하고 가세요. 정말 코딩 테스트 재수없게 보면은 코드가 딱 던져주고 실행 과정을 순서대로 그리세요 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내가 보기에 좀 과한 거긴 한데 엄연히 존재하는 테스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코드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히 연습을 하세요. 자, 포문 안에 if가 들어간 경우에요. 자, 포문 자체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실행을 하죠.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니까 총 10회 반복을 하는데,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반복 수행 한 번마다 조건을 판별하는 거예요. 이 케이스의 주된 경우의 수는 주로 반복문에서 설정되는 조건값, 여기서는 i죠. 요 i 값을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i가 1부터 10까지 변하니까 1을 2로 나눈 나머지, 2를 2로 나눈 나머지, 3을 2로 나눈 나머지, 이런 식으로 i 값을 갖고 체크를 하는데, 그 결과가 0이면은 2로 나눠 떨어지면 짝수고 그렇지 않으면 홀수죠. 그래서 짝수만 a라는 변수에다가 합산을 하고 홀수만 b라는 변수에 합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출력합니다. 네, 그러면 홀수와 짝수를 구별한 후에 짝홀수의 합을 표시하죠. 포문에 if가 들어가는 또 다른 사용 패턴은요,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는 거예요. 이게 딱히 언제 쓰인다라고 지금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꽤 자주 쓰이는 유형이에요.
자, 반복 수행할 때 마지막 회차 생략하는 방법은 이 조건문의 반복 종료값, 이게 지금 작다로 돼 있을 때요. 반복 종료값에 대해서 i값 플러스 1이 반복 종료값보다 작다라는 거를 공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i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면 그냥 마지막 값이 10인 거니까 i가 10보다 작다를 if문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냥 요거를 그냥 공식처럼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은 i 값을 출력하면서 그 뒤에 구분선을 그리는데 요 if문으로 감싸주면은 마지막 회차를 생략을 한단 말이죠. 안 그러면은 구 다음에도 이렇게 선이 나올 텐데 마지막 회차가 생략됐으니까 사이사이에만 구분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패턴 공배수죠. 1에서 100 사이의 수 중에서 3과 5의 공배수 출력하기. 자,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포함된 문제 유형이고요. 반복문에서 쓰이는 변수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5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다. 공배수라는 거는 공통된 배수잖아요. n의 배수면 n의 배수가 k라고 하면은 k를 n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 규칙이 3에도 적용돼야 되고 5에도 적용돼야 되니까 i를 x로 나눈 나머지가 0이고 그리고 i를 y로 나눈 나머지도 0이다. 네. 요 조건이 충족되는 거를 이제 구하면 되죠. 자바 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거 가끔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x 곱하기 y 이렇게 이거 묶어갖고 식. 네. 뭐 어차피 똑같은 건데 그냥 기본적인 목적에 충실하려면 이 코드만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요건 일종의 응용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접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첩 반복문. 바깥의 반복문을 부모라고 칭하고 안쪽의 반복문을 자식이라고 칭했을 때 바깥의 반복문이 1회차를 수행하는 동안 안쪽 반복문이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러니까 i가 0부터 2까지 1씩 증가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i는 0 박아놓고 i가 0일 때 j가 0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니까 j가 0부터 3까지 반복을 해요. 자, 그리고 그룹 하나 끝나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i가 다시 1이 되면은 i 1 박아놓고 j 처음부터 다시. 그 다음에 i가 2가 되면은 i 2로 박아놓고 j 처음부터 다시. 이 규칙을 반복하는 게 이중 반복문인데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거는 9구단인 거죠. 2단에서 3단으로 넘어갈 때 1부터 9까지, 3단에서 4단으로 넘어갈 때 1부터 9까지 곱하잖아요. 자, 그래서 i가 2고 10보다 작다. 그러면 i의 변화량은 2부터 9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럼 일단 2단이라고 박아놓고 j가 1부터 9까지죠? 1씩 증가고요. 그러면 i를 2로 박아놓고 1, 2, 3, 9까지 계속해서 수식을 만들어 출력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i가 이제 3으로 바뀌고 j 처음부터 다시. 익숙한 규칙이죠. 자, 시작이 제가 평소보다 영상 업로드하는 것 때문에 10분 늦게 해갖고 지금 10시 20분이에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실습할게요. 요 다음에 이제 별 짓기 예제인데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해서 실습을 좀 진행을 합시다. 제가 봐서 예상 시간은 한 10시, 일단 지금부터 10분 쉬는 걸로 하고, 뭐 한 50분 정도까지 이제 실습으로 치면 될 것 같은데, 30분까지는 일단 쉬는 시간이고,
근데 뭐 말 안 해도 알죠? 좀 실습 계속 하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으면은 좀 더 시간 연장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요.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이중반복문에서 항상 나오는 단골 문제, 별짓기 문제예요. 자, 여기 앞 페이지 보면은 이제 먼저 그 별짓기 문제에 대한 원리가 나와 있는데, 이제 프로그래밍 입문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예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자식 반복문의 수행 범위를 동적으로, 즉 계산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문이 이중으로 중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바깥쪽 반복문이 행을 담당하고 안쪽 반복문이 열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i가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한다 라고 하면은 0부터 4까지 5줄이 나오는 거고요. j가 0부터 2까지 1씩 증가한다 라고 하면은 0부터 2까지 3칸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i, j 번째가 이 각각의 칸에 대한 위치를 의미하는 그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중 반복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i가 증가함에 따라서 j의 반복 범위가 1씩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i가 0이면 j는 1보다 작다가 되죠. 1보다 작다라는 건 결국 0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i가 1이 되면은 2보다 작다니까 1까지 오는 거고요. i가 2가 되면은 j가 3보다 작다니까 2까지가 되는 거고, 즉 i가 1씩 늘어날 때마다 j의 반복 회차가 한 번씩 늘어나죠. 이게 가장 기본 공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각가지 좀 기교를 부리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반복문 구성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줄에서는 별을 1개, 둘째 줄에서는 2개, n번째 줄에서는 n개를 출력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반복문이 돌아갈 때 반복문 안에서 str이라는 변수를 빈 문자열로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str이라는 변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반복문 매 회차마다 str에 뭐가 들어있건 간에 기존 거를 날려버리고 새로 초기화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돌면서 j가 i보다 1씩 늘어날 때마다 별을 덧붙이게끔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i가 0일 때는 j는 1회 하는 거니까 별이 한 번 더해질 거고, 1일 때는 2회 하는 거니까 2번 더해지는 거고, 3일 때는 3회 하는 거니까 3번 붙을 거고, 이렇게 1씩 증가할 때마다 별 붙는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원리를 기억하세요. 요 안쪽 반복문의 증감식을 내가 계산식으로 만들어내면은 규칙적으로 이 자식 반복문의 회차를 이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역순으로 찍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i 플러스 1이었는데 여기를 이 최대 반복 범위를 활용해서 5-1로 해주면 i가 0이면은 5 빼기 i니까 5보다 작다.
i가 1이면은 5 빼기 1이니까 4보다 작다. 2면은 5 빼기 2니까 3보다 작다. 즉 반복 회차가 한 번씩 이렇게 줄어들 수 있죠. 요거를 별짓기 문제에 적용하면은 별의 출력 개수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별짓기 유형이 또 다른 게 있다라는 거는 뭐 자바에서도 얘기했었죠. 자, 지금 우리는요, 프로그램의 코드 효율,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효율이라는 거를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문법적인 구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별짓기 문제는 사실 이렇게 반복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제일 쉬운 접근 방법이기는 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별짓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 이거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교환에 없는 얘기고요. 좀 깊은 얘기예요. 자, 일단 프로그램 문자열 같은 경우는 조금 전 코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고, 뭐 자바건 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코딩하면서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API의 사용이에요. API를 안 쓰고 직접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면은 그게 답이에요. 왜냐면 하나의 API라고 하는 거는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여러 가지 그 클래스나 그 여러 가지 이제 API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라이브러리 파일 자체를 메모리에 올려야 돼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제 컴퓨터가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쵸? 이런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요 파일을 램 카드에 그대로 복사를 해요. 그래서 그 램 카드에 복사된 파일을 CPU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사용을 최소화하라는 얘기는요, 컴퓨터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메모리를 많이 소비할수록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느려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몸무게 많이 나가는 애랑 적게 나가는 애랑 누가 더 달리면 빠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거는 C나 C++로 만들었을 때 윈도우용 프로그램인데 컴퓨터 프로그램들에 보면은 DLL이라는 파일이 있죠. 이게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라 그래서 exe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지니까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을 일부 이렇게 분리해 놓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얘만 메모리에 올라가고 여기서 메뉴 같은 거 클릭하면은 얘가 2차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프로그램의 그 실행 성능을 이제 고려한다면 API 사용은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반복문 안에서 변수 선언 하지 마세요. 특히 기초 데이터 타입은, 기본 데이터 타입, 인트, 바이트, 쇼트, 롱 이런 애들은 반복문 안에서 선언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저 현역 때는 진짜 제가 현역 최초로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메모리 용량이 270KB 안에서 코딩을 1메가도 안 됐었어요. 램카드 용량이. 그 흑백 피처폰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는 진짜 반복문 안에서 변수 선언하면은 되게 욕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포 점점점 뭐 자바라고 합시다. int a는 0 이렇게 하는 거랑 int a는 0이라고 해놓고 포 점점점 반복문 안에서 매번 변수를 써야 되면 여기서 초기화를 그냥 새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랑 천지 차이예요. 어떻게 다르냐?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의 공간을 새롭게 점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메모리 카드가 이만큼 있다면은 반복문이 돌면서 계속 적고 A, 계속 메모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램이에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니까 매번 랜덤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다 지웠다를 해요. 이 방식은 애당초 한 군데에만 A라고 잡아놓고 반복문 안에서 여기에 계속 썼다 지웠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부에서 봤을 때 처리 효율이 굉장히 달라요. 이게 자바로 가면은 얘기가 좀 더 심각해지는데, 자, 반복문이 처음에 돌 때 여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문 2회차에서 여기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기존에 있던 건 어떻게 될까? 안 없어져요. 그냥 이름표만 떼요. 메모리에 계속 남아있어요.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계속해서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회차 되면은 이름표만 떼고 또 여기다 만들고, 4회차 되면은 이름표 떼고 여기다 만들고, 5회차 되면은 이름표만 떼고 여기다 만들어요. 얘네들은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바 안에는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버추얼 머신 안에 내장돼 있어요. 이름 그 자체로 쓰레기 수집기예요. 걔가 그냥 일정 시간이 됐던 아니면 특정 시점이 됐던 그냥 메모리를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그렇게 알아서 지우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발동하기 전까지는 메모리에 계속 남아 있어요. 특히 객체나 배열이 그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거를 반복문 안에서 하면은 쓸데없이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굉장히 안 좋은 코드예요. 이런 거는 좀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제 반복문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라고 면접에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자, 요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코드예요. 원래는.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거를 따질 만한 그 짬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코드가 진행되는 건데 실제로는 반복문 안에서 변수 만들면 안 된다. 요거랑 비슷하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거거든요. 문자열 덧셈은 원래는 하면 안 되는 코드예요. 특히 저렇게 반복문 안에서 문자열 덧셈하는 거는 지금은 그냥 우리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지. 만약에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지금 팀을 꾸리고 있는데 제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코드를 저렇게 짰다. 그러면 개념도 없는 애라고 되게 욕해요. 실제로. 이게 왜 그런지는 우리가 배열을 공부한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못한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열쯤부터는 메모리와 그 참조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할 포인트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요점은 반복문 안에서 변수 선언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코드도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은 위에서 let str 이라고 선언을 해놓고 요거 선언문 여기서 빼는 게 맞아요. 오케이? 자, 반복문의 흐름 제어 기법. 브레이크.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 키워드를 만나면 반복을 강제로 종료하고요. 컨티뉴. 실행 흐름이 포문의 경우는 증감식, while문의 경우는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합니다. 자, 반복의 수행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거는 백엔드에서 발생을 해요. 네트워크 서버단에서 발생을 해요, 보통. 이때 부득이하게 무한반복으로 설정하고 특정 조건에 따라 이제 반복의 수행 여부나 중단 여부를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브레이크와 컨티뉴의 키워드에 대해서만 알아두면 되는데 주로 폼은 돌면서 조건식에 true라고 바꿨으니까 무한루프가 돼요.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컨티뉴 키워드를 만나면 그냥 흐름이 일로 워프한다고요. 그리고 반복문 돌다가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냥 반복이 강제로 나가버린다고요. 뭐 요거는 이제 홀수만 출력하게끔 만든 코드인데 자바에서 했었던 코드랑 똑같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홀수만 출력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써야 된다. 이건 좀 어거지라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컨티뉴와 브레이크 키워드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코드다. 됐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고요. 어저께 문제 8번부터 안 풀었었죠. 네, 요것들 푸시면 되고, 제가 몇 번 문제인지 미리 체크는 안 했는데, 지금 프로그래머스 문제 보면은, 우리 자바에서 할 때 이제 system.in 해갖고, 입력받아서 풀었던 프로그래머스 입문 문제가 한두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콘솔로 입력받게끔 아마 프로그래머스 가면 기본 코드가 제시가 될 텐데 그 문제는 그냥 버리세요. 자바스크립트는 콘솔에서 입력받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콘솔 입력받는 코드가 비동기 처리이기 때문에 그 코드 이해하려면 우리가 진도 한 이틀은 더 나가야 돼요. 비동기 얘기하려면. 막 콜백 함수 들어가면서 막 입력받는 코드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 그 프로그래머스들 문제가 한 두 문제인가 있어요. 제가 그게 어떤 문제인지 체크를 안 했는데 그냥 걔는 버리세요. 애당초 그게 웹페이지용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아니라 그 익스프레스 백엔드용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웹페이지에서 들어가는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키보드로 입력받을 일 없으니까 괜히 벌써부터 어차피 우리는 스프링부터 할 거지 익스프레스 자바스크립트로 백엔드 코드 만들 거 아니니까 걔는 그냥 버리세요. 입력받는 것.
자, 어쨌건 이제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굳이 지금 자바스크립트 시작하고 나서는 저번처럼 그렇게 체크리스트 안 올리고 있는데, 다들 문제 내용 짚고 넘어가시는 거 맞죠? 체크리스트 굳이 운영 안 해도 되죠? 같은, 저번에도 했던 문제니까 굳이 또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뭐 그렇게 해봅시다. 요거 대충 분위기 봐서 다 푸실 때까지 딱 시간 제한 안 두고 운영할게요. 여기까지.